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서울 모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홍 시장이 차기 국무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추천했다고 이제 지금 알려졌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 추천이야 뭐 경륜 있는 홍준표 시장이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지금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권이 넋을 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총선이 패배해가지고 지금 민생을 어떻게 챙기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다시 잡을 것이냐. 그거를 갖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논란이 되고 국민들께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비서실장 누구 시킬까? 국무총리 누구 시킬까? 우리 단독 확정 얼마나 많이 봤어요. 너무 쏟아졌죠. 처음에 무슨 뭐 장제원 또 뭐 김한길 뭐 이동관 정진석 지금 뭐 국무총리랑 비서실장이 몇 명인지 몰라요 지금. 제가 세보니까 거의 20명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 지금 이게 맞냐고요. 지금 어느 정권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는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국정 수습 뭐 인적 쇄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두 분이 한동훈 나빠요 그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홍준표 시장께서 본인 SNS 계정에 한동훈에 대해서 정말 왜 이렇게 저렇게 과도하게 공격을 할까. 그거 제가 의문이 안 풀렸거든요. 네.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한동훈이라도 다 데려다 같이 선거운동하고 하나라도 더 뭐 와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냥 저 사람은 상종이나 같은 진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나가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해답이 풀렸어요. 퍼즐이 맞춰졌군요. 네,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홍준표 시장께서 대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그 SNS에서 더 우려스럽게 본 거는 70대 30으로 일반 국민 70, 그다음에 당원 30으로 홍준표 혁신위원장이 당대표 지도부를 뽑는 선출 룰을 도입했던 분인데 이제 와서는 당원 100% 룰로 당대표 뽑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대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고 그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은 나는 다음번 국민의힘 선출직 당대표 지도부 꾸리는데 주도권과 그립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요, 여당은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겸허하게 변화하고 바뀌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대통령 눈치 보는 지도부가 또 탄생할 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또 너 그만둬 그러면 또 그만두는 지도부가 만들어질 뿐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참 한심하고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거를 이제 유농합작 뭐 이렇게 보여요. 유농합작이다. 네, 국공합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농합작.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투명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적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딱 이쯤 하면 홍준표가 뭐 SNS 쓰지 않을까 하면은 어김없이 쓰고 있어요. 정확해요, 그분은. 아주 투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시키지 않았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많이 공격을 했고 그거는 진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면서도 아니 맞는 말했네. 한동훈 홍준표가 이런 생각하는데 뒤에 가면서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뭐 특검 준비나 해라 하면서 부관 참시하듯이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좋은 노래도 1절까지지 2절, 3절, 4절은 야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아니야?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16일날 만났고. 당권 이제 당신 100%로 이제 당원 투표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거면은 저는 당 대표 출마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 규정상으로 당 대표 못 나오는 거 없거든요. 지역 지자체장이라도 그러면 당권을 잡아서 정확하게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대선 1년 전에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대선이 3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2년간 당 대표 하고 딱 물러나고 대권 가도록 가려고 하는구나 지금. 홍준표 당 대표를 봐서
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예. 위기를 수습하는 데는 홍준표만한 분이 없죠.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분은. 시끄러. 이 당을 지키는 이 당 고목처럼 지킨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놈 저는 와서 셀카 놀이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이 당을 지켰다. 응원합니다. 홍준표 시장님. 뭐 저도 응원합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쉬면서 정치권과 좀 거리두기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부로 내가 조금 좀 정치에 복귀하고 활동하는 것을 앞당겨야 되겠다. 그리고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좀 생각과 결심을 바꿔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전당대회 때 등판할 가능성도 높다. 좀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부라는 게 뭐 어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알고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네.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자기 보호 본능이 발현이 되는 거죠. 지금 유농합작의 시대에 이렇게 네.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죽어요. 근데 이제 본인 여러 가지 좀 말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행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지를 좀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전당대회 출마할 거야라는 결심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정치에 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 루트로 이제 언론 보도로도 알려졌고 장성철 소장님이 확인도 해줬어요. 그거 정치에 계속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는. 왜 자꾸 나를 그래? 근데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복귀 타이밍이.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유농합작이 지금 성사가 되면은 홍준표 당대표예요. 그러면은 얘기가 나왔던 게 한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출마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왔던 게 보궐선거 얘기도 나왔었어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거 아니. 홍준표가 한동훈한테 공천을 줄까요? 보궐선거? 절대 안 주죠. 그러면은 타이밍 자체를 잃어버린 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야인으로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예전에도 뭐 다른 언론 인터뷰도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이제 정치 문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눈에서 안 보이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도 예를 들면은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도 당대표 나왔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기면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르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더라도 끌려 나올 가능성, 전당대회 끌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죠. 뭐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거의 뭐 44%로 압도적으로 지금 뭐 차기 지도자, 당대표감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 흐름을 계속 꼭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근데 정치 안 한다고 그러고 뭐 자꾸 숨고 안 나타나면은 점점 관심도랑 지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인 홀로서기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비서실장의 장제연 의원 추천을 홍준표 시장이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틀 전에 만났고 어제 보도가 장제연 비서실장 기용 결심 뭐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장제연 비서실장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안 한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장제원 전 의원이 얘기를 했죠. 현 의원인가? 현 의원이죠. 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그냥 대통령께서 야, 너 해! 그러면 이제 하는 건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엔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결국에는 나를 따르고 당에서 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옹호하고 또한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악역을 맡았던 사람을 그런 장제원을 다시 비서실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정치권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그림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로 표현이 되고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비판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소통하겠다, 미흡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겠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회초리 때리셨지 않냐, 국민들이 우리 반성하자, 그것과는 맞지 않는 인사예요.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지 않은 카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한 거는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추천은? 네. 어떻게 아니 보세요? 뭐 누가 돼도 지금 이름 나온 분 어느 분이 돼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장제원이 되든 이동관이 되든 뭐 누가 되든 근데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장제원 비서실장, 홍준표 당대표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보수의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그 보수가 이 위기를 딛고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 이렇게 다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좀 서광이 보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요? 말과 눈빛이 지금 대단히 달라가지고 아니에요. 당황스러워요. 애국 보수입니다. 애국 보수죠. 예. 더불어민주당 지금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같이 가겠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폭주 선언이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례와 관례가 따로 있는 거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뭐 이러한 전례가 있었던 건데 2020년 21대 국회 이후에는 이런 전례나 관례가 다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때 18개 상임위는 다 민주당이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거는 다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우고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요. 이건 배려예요, 배려. 그래 국민의힘 우리가 그래 당신들도 몇 개 배려해 줄게. 알았어. 뭐 저 운영위원장은 가져가. 이런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민주당이 안 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분명히 22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특검 정국, 탄핵 정국일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의 완벽한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임이라도 국민의힘에게 좀 배려해서 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총선 과정 중에서 메시지와 행보가 그렇잖아요. 3년은 너무 길어요. 대통령 없는 게 나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워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화 타협 조정이라는 국회의 전통적인 전례와 관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 문법 파괴의 시즌인 것 같아요. 정치 문법 파괴.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를테면 사과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사과, 뒤늦게 4시간 뒤에 뭐 사과가 알려진다라든지 지금 인선을 놓고 이렇게 많은 20명이 하마평에 오르는데 아직도 우왕좌왕 한다든지 뭐 모든 게 다 바뀌고 있고 뭐 옛날처럼 뭐 해외를 나간다 뭐 이제 진 사람이 해외를 나간다 그런 것도 이제 없고 해외 나갔다 온 사람이 좋은 결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뭐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파괴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2020년에 전반기 때 이미 민주당이 다 가져간 적이 있어요. 18석. 그때 그 국민의힘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 쟤들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게 독주하면은 망할 거다. 뭐 이런 거고 실제 약간 이제 정권까지 내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죠. 다만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은 이게 다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탄핵이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해봤는데 뭐 이것도 그러니까 독주 뭐 이거가 뭐 큰 틀에서는 전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데 야,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때 민주당이 이제 좀 그런 독주가 부각됐던 거는 정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게 굉장히 독주라는 느낌인데 지금은 정권은 보수 정권이고 지금은 국회만 가지고 있고 이거를 강하게 견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본다라면은 독주 프레임에 정말 걸릴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중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죽어도 우리는 가져가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운영위원장은 사실은 이건 협상용 카드다.
이제 요거 빼고 요거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래서 18개를 다 가져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다 가져가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번에 김종인처럼 판단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운영위원장은 솔직히 별 무의미한 상임위원장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일들이 국민의힘에는 부메랑으로 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김기현 전 대표가 아니 법사위 다시 민주당 가져가는 거 여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야당의 폭력적인 행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주장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상임위 전례대로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설득력이 또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 권력을 국민들께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잖아요. 뭐 다 가져가서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그런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구성하려면 지도부 갖춰져야 되는데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 앞으로 될 거 아니에요. 후보군들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지금 보통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5월 3일 선출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5월 9일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찍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이 네. 원내대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죠? 네? 왜죠? 사선이고요. 네. 또한 대통령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아요. 이건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성품이 되게 온화하고 합리적이라서 그렇게 김도읍 의원을 싫어하거나 뭐 안 좋게 얘기하는 의원들이나 언론인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도읍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준일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는 뭐 이제 사선들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삼선보다는 사선들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민석 의원이 사실 이번에 좀 어렵게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중요한 직책도 맡았고 뭐 그러면 김민석 의원이 저는 좀 유력하지 않나. 박범계 의원도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의원들이 뽑는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약간 이제 당 주주하고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약간 그 미묘한 심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선 의원들 중에서는 뽑히기가 어려운 게 그치. 다른 삼선들이 견제를 합니다. 그렇지. 예. 쟤랑 나랑 동급인데 그치. 왜 쟤가 이제 사선들은 벌써 이제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삼선들은 사선을 찍는 데는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떤 당내 위치라든지 중량감에서는 저는 김민석 1픽 박범계 2픽 정도 이제 보고 김도읍 의원은 말씀하셨다시피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호평이 좀 많은 편이에요. 되게 유머러스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예전에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있을 때 뭐라고 하니까 되게 유머러스하게 받았지. 그 내용이 뭐였지, 그게? 뭐 존댓말 반말 뭐 하니까 뭐 이렇게 존댓말 하세요 뭐 이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신 분이에요. 그 이번에도 선거에서도 생각보다 여론조사에서는 막 붙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난하게 이겼거든. 거기가 근데 낙동강 벨트의 한 가운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도읍 아니면은 저런 정도 성적을 그럼요. 낼까? 뭐 그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김도읍 의원 무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저희가 예측하는 걸 막 이렇게 적어놨다가 그 반대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준일 대표님과는 다르게 박범계 의원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냐. 왜냐하면은 22대 국회는 특검 탄핵 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박범계 의원이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천검증위원장인가? 하여튼 그 나중에 이재명 대표랑 호흡을 맞춰서 총선 공천 과정도 무난하게 잘 치러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도 나쁘지 않아서 박범계 의원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 김남국 의원권은 그 기사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렇네요. 예전에 2022년에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자, 이 사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약간 유머러스한 장면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재밌네요. 될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